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한서연은 대기실의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려한 보석과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세상 모든 신부의 꿈이라 불릴만 했지만 서연에게는 지옥으로 향하는 무늬 장식에 불과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드레스의 무게가 아니라 앞으로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였다. 몇 시간 전 언니 한서아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도저히.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절망적인 얼굴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강하고 권위적이던 아버지였다. 그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했다. 서연아, 제발 네가 언니 대신 가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끝장이야. 우리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아버지의 눈물과 애원은 그녀의 심장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족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녀는 언니의 이름표를 달고 언니의 드레스를 입고 언니의 신랑이 될 남자에게 팔려가듯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고맙다, 딸아.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에서 고마움이 아닌 거래를 성사시킨 사업가의 만족감을 읽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침묵은 동의이자 체념이었고 앞으로 시작될 불행에 대한 묵묵한 선언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이끌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결혼식장은 수많은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흐릿한 배경처럼 느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초점을 맞출 수 없었다. 그녀의 온 신경은 단상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권지혁, JH그룹의 총수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악명 높은 남자. 칠흑 같은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고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 그리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악마였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권지혁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지만 마치 생명 없는 조각상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피부를 통해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주례의 목소리가 식장 안에 울려 퍼졌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된 대답을 내뱉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나 어둡고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권지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모든 절차를 귀찮고 무의미한 형식으로 여기는 듯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했다. 그들의 서약은 사랑이 아닌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고 반지를 교환하는 행위는 서로를 올가맬 족쇄를 채우는 의식에 불과했다. 마침내 신랑 신부의 키스를 명하는 순간이 왔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다. 권지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베일을 걷어 올리고 기계적으로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그의 손처럼 차가웠고
그 짧은 접촉은 키스라기보다는 낙인에 가까웠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얼어붙은 세계에는 닿지 못했다. 그렇게 그들의 결혼식은 한치의 온기도 없이 거대하고 화려한 연극처럼 막을 내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은 권지혁의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짧게 말했을 뿐 그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살았던 익숙한 세상은 이제 저 멀리 사라지고 그녀는 미지의 세계, 아마도 지옥이라 불릴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차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현대적이면서도 위압적인 디자인의 저택은 성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워 보였다. 높은 담벼락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권지혁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서연도 뒤따라 내렸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회장님, 사모님 오셨습니까?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마치 가시처럼 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호칭에 어울리지 않는 가짜였고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닌 죄수였다. 저택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차갑고 삭막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권지혁은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내 서재로 따라와.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 웅장한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집 전체의 분위기를 압축해 놓은 듯 거대하고 어두웠으며 수많은 책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권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그것은 혼인 계약서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간단 명료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후 양측에 합의해 이혼 절차를 밟는다. 이혼 시 위자료는 충분히 지급될 것이며 계약 기간 동안 이 계약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한서연에게 있다. 모든 조항이 그녀를 올가매고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었다. 내가 이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네 아버지 회사의 안정일 테지. 그건 내가 보장해주지. 대신 너는 내 아내라는 역할을 1년 동안 충실히 연기해야 한다. 불필요한 질문도 감정적인 행동도 용납하지 않아. 내 눈에 띄지 말고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마. 넌 그냥 이 집에 사는 인형일 뿐이야. 알겠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인형,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서명해. 그가 펜을 건넸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펜을 받아들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인생, 그녀의 미래.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팔려나갔다. 서명이 끝나자 권지혁은 만족한 듯 서류를 다시 가져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에 있는 방을 가리켰다. 저쪽이 네가 쓸 방이다.
내 공간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필요한 게 있으면 집사를 통해 말하고, 그의 말은 이것으로 모든 대화가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그가 가리킨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상상 이상으로 넓고 화려한 침실이 나타났다. 신혼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갑고 개인적인 색채가 없는 공간이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침대는 그녀를 위로하기는커녕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만을 더해주었다. 서연은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기 아래에 섰다. 물줄기가 그녀의 몸을 적시는 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남은 것은 처참한 현실뿐이었다. 오늘 밤은 그녀의 신혼 첫날 밤이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신랑도 따뜻한 위로도 없었다. 오직 얼음 같은 계약과 지독한 고독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어젯밤의 절망감은 잠시 옅어졌지만 대신 텅 빈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윤구로 된 최고급 시트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는 듯 불편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낯선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흔적이나 개인적인 취향이 묻어나는 물건은 없었다. 마치 고급 호텔의 쇼룸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 수많은 방들, 그리고 거대한 거실. 모든 공간은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유리로 마감되어 있었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인테리어는 화려했지만 동시에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아름다웠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집의 주인인 권지혁이라는 남자 또한 그녀에게는 해석 불가능한 존재였다. 집 안에는 수많은 사용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그녀를 정중하면서도 철저하게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적인 충성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침 식사는 거대한 다이닝룸에서 혼자 해야 했다. 12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 그녀를 위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권지혁은 보이지 않았다. 집사는 그가 이른 아침에 이미 회사로 떠났다고 간결하게 전했다. 식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어색한 시간을 보낸 후 서연은 집사로부터 이 집의 규칙에 대해 듣게 되었다. 권지혁이 직접 내린 명령이었다. 첫째, 서쪽 별관은 회장님의 개인 공간이니 절대 출입을 금한다. 둘째, 공식적인 행사가 없는 한 식사는 각자 해결한다. 셋째, 불필요한 질문이나 요청은 삼간다. 넷째, 그의 개인적인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규칙들은 어젯밤 그가 말했던 인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잘 관리되어야 할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깊은 체념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집사는 만족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찰나의 연민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마도 이 거대한 얼음성에서 주인의 냉대를 견뎌야 했던 사람이 그녀가 처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얼음성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하루하루는 텅 비어 있었고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정원을 산책하거나 거대한 서재에서 책을 읽는 것이 그녀의 일과 전부였다. 서재에는 경제, 경영, 역사, 철학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책들이 있었고 서연은 마치 지식의 바다에 빠진 난파선 생존자처럼 필사적으로 책을 읽었다. 그것은 시간을 죽이기 위한 방편이자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자아를 붙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동생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생각하고 존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삶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다. 가끔 아주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그의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어쩌다 복도에서 스치기라도 하면 그는 그녀를 마치 벽에 걸린 그림처럼 혹은 가구의 일부처럼 대하며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지나쳐갔다. 그는 언제나 일에 빠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귀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그의 온 세상은 JACA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멀리서 그런 그를 관찰하며 저토록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저 차가운 가면 뒤에는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을까? 결혼 후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서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권지혁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권지혁이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 냉정함을 잃은 그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말았다. 윤 회장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군. 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거지? 당장 내부 유출자부터 색출해.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화면 너머의 상대방이 무언가 변명을 하는 듯했지만 권지혁은 거칠게 말을 잘랐다. 변명은 집어치워. R&D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당장 이사회 소집하고 언론부터 막아. 이 프로젝트에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걸 잊었나? 그는 거의 포효하듯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권지혁은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 PC를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던져두고 위스키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잔에 술을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지친 뒷모습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깊은 고뇌와 압박감을 엿보았다. 그 역시 완벽한 강철 인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 순간 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아주 미미한 인간적인 감정이 싹 텄다. 그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공간인 서쪽 별관으로 사라졌다. 거실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기둥 뒤에서 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태블릿 PC에 꽂혔다. 화면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호기심. 그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규칙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방금 전 그가 그토록 분노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홀린 듯 소파로 다가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그가 보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프로젝트 기획안과 재무 보고서가 떠 있었다. 프로젝트 오메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관한 극비 프로젝트였다. 서연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숫자를 분석하고 전략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유능한 애널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의 숫자들이 잠들어 있던 그녀의 열정과 재능을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화면을 넘기며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수식들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마치 잘 짜인 악보처럼 명확하게 들어왔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몇 분간 집중해서 살펴본 끝에 그녀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예상 비용 항목에 잡혀있는 해외 원자재 물류 비용 부분이었다. 책정된 비용이 업계 평균보다 미세하게 낮았고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또한 3차 협력업체로 선정된 한 해외 기업의 신용등급이 최근 급격히 하락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었다.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지적인 희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은 강렬한 욕구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 속 데이터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혁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급하게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는 무언가를 잊고 온 듯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다행히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보았던 숫자들이 쉴 새 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내들고 기억나는 수치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얼음성에서 쓸모없는 인형에 불과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비밀을 갖게 된 순간이었다. 그것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짜릿한 비밀이었다. 그날 밤 이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보이지 않는 폭풍이 거대한 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지혁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욱 늦어졌고 가끔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한층 더 날카롭고 냉막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기운이 흘렀다. 서연은 그저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매일같이 경제 뉴스를 확인하며 JH그룹과 관련된 소식을 주시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터져 나왔다. 유력 경제지에 JH그룹의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대감을 표하는 기사였지만 점차 프로젝트의 보안 문제와 내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들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JH그룹의 오랜 라이벌인 YJ그룹의 윤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JH그룹과 유사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YJ그룹은 자신들이 기술적으로 한 발 앞서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JH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태블릿으로 기자회견 영상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윤 회장의 교활한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이 보였다. 그가 말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이라는 것이 바로 서연이 발견했던 아킬레스건.
그 문제에 3차 협력업체를 의미하는 것일 터였다. 윤 회장은 JH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어 프로젝트를 좌초시키고 동시에 그들의 기술까지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JH그룹의 존폐를 건 전쟁이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깊은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권지혁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그의 개인적인 서류를 훔쳐봤다고 고백해야 하는가? 그 순간 그녀는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계약 위반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애써 지켜낸 회사마저 다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다. 침묵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그저 계약된 1년만 조용히 버티면 되는 이 집의 인형일 뿐이지 않은가. 하지만 모른 척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비록 시작은 비틀렸지만 권지혁은 이제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었고 JH그룹의 위기는 곧 그녀의 위기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녀의 성미에 맞지 않았다. 그날 밤 권지혁은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귀가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재로 직행했고 문을 닫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요란하게 울렸다. 잠시 후 서재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나지막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차마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재의 문이 열렸다. 권지혁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한 듯했다. 문이 완벽히 닫히지 않아 틈새로 그의 지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최악의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화면 너머에서 임원들의 비관적인 보고가 이어졌다. YJ그룹이 선수친 이상 우리가 지금 제품을 출시해봤자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모두가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은 JH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밤새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분석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 철저히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만을 나열했다. YJ그룹이 내세운 해외 공급업체의 최근 재무 상태 악화, 현지 노사 분규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원자재 공급 차질이 발생할 확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YJ그룹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고 동시에 JH그룹의 기술적 우위와 위기관리 능력을 시장에 증명할 수 있는 역공 전략까지 제시했다. 보고서는 단 한 장으로 요약되었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과 날카로운 통찰력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출력하여 조심스럽게 들고 다시 서재 앞으로 다가갔다. 회의는 여전히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살짝 열었다. 회의에 집중하고 있던 권지혁과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권지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의 눈빛은 감히 네가 여길 왜 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살기 어린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우연히 해외 비즈니스 저널에서 본 내용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녀는 그가 무어라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서재를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었다. 권지혁은 어이없다는 듯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노려보았다. 감히 누가 자신의 회의를 방해한단 말인가. 그는 당장이라도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YJ그룹 공급망의 치명적 리스크 분석이라는 제목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못해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무심했던 눈빛은 놀라움으로 이내 날카로운 흥미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최고 엘리트 팀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의 본질과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비즈니스 저널.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고급 정보가 일반 저널에 실릴 리가 없었다. 이것은 한서연, 그녀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임이 틀림없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인가? 그저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팔려온 순종적이고 존재감 없던 인형이 아니었나. 그는 화상회의 화면을 향해 돌아서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지. 김전무, 지금 당장 YJ의 해외 공급업체인 알파 머티리얼즈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재무 상태, 노사 관계, 현지 평판까지. 뭔가 나올 거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임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눌려 일제히 지시에 따랐다. 회의가 끝나고 권지혁은 서재에 홀로 남아 손에 든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종이에서는 그녀의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굳게 닫힌 서재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지난 몇 주간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 그 존재가 지금 침몰 직전의 배를 구할 유일한 지도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경고했던 편견의 성벽에 처음으로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저택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은 서연이 건넨 보고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추궁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전처럼 그녀를 완벽한 투명 인간 취급하지는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아주 잠깐 의미심장하게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의문, 그리고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의 결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얼음장 같던 적대감 대신 탐색하는 듯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집사를 통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집사는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사모님, 오늘 저녁 식사로 특별히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여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집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 질문은 그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사용인들마저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비록 사소한 변화였지만 이것은 권지혁의 경고했던 세상에 그녀라는 존재가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이 미묘한 변화는 오히려 서연의 마음속에 더 큰 의혹에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인형이 아님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이 거대한 연극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 언니, 한서아는 왜 그토록 이 결혼을 두려워했을까? 단순히 권지혁의 나쁜 평판 때문만이었을까? 아버지는 왜 하필 JH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YJ그룹과 손을 잡고 있는 듯한 정황을 보이는가? 아버지가 들려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이야기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의문들은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며 그녀를 압박했다. 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운명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첫 번째 시도는 언니와의 연락이었다. 하지만 언니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정에 전화를 걸자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서아는 지금 요양 중이니 당분간 찾지 마라고 윽박지를 뿐이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언니는 감금되었거나 혹은 스스로 잠적한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서연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결혼할 때 가져온 몇 안 되는 짐 속에 숨겨두었던 구형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보안 기능만큼은 뛰어난, 대학 시절 그녀가 아끼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저택의 와이파이 대신 개인용 보안 라우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녀는 먼저 아버지 회사인 한성물산과 YJ그룹의 관계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공시된 자료, 주주 명부, 지난 몇 년간의 뉴스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처음에는 별다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끈질기게 파고들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연결고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성물산이 부도 위기에 몰리기 직전 회사의 핵심 기술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빌렸던 대부 업체가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금융회사였지만 그 회사의 지분 구조를 역추적하자 YJ그룹의 자회사인 유령회사가 나왔다. 또한 한성물산의 오랜 거래처였던 한 부품회사가 갑자기 납품을 중단하며 결정타를 날렸는데, 그 부품회사의 사장이 윤 회장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 윤 회장은 처음부터 한성물산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것을 빌미로 권지혁에게 접근하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무능함이 회사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고, 어쩌면 그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저 순진한 피해자는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도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단 말인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서연은 마지막 수단으로 오래전 아버지가 사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비공식 이메일 계정을 떠올렸다. 예전에 사업을 도우며 우연히 알게 된 계정이었다. 그녀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아버지가 좋아하던 옛날 노래 가사를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풀어내는데 성공했다. 메일함은 대부분 스팸 메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끈기 있게 지난 몇 달간의 메일들을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다. 메일함 구석에 숨겨져 있던 몇 통의 이메일. 발신인은 윤 회장의 비서실장이었고 수신인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이번 결혼을 둘러싼 모든 음모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한 회장님의 큰따님, 한서아 죄이, 사교계에서 평판이 좋으니 권지혁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결혼 후 프로젝트 오메가 관련 정보만 빼내주시면 한성물산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그 이상의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아버지가 보낸 답장도 있었다. 윤 회장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서아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결혼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언니를 스파이로 침투시키기 위한 더러운 공작이었다. 언니 한서아의 역할은 권지혁을 유혹하고 그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기밀을 빼내 YJ그룹에 넘기는 것이었다.
한성물산의 위기는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하지만 겁이 많고 마음이 약했던 언니가 이 엄청난 임무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식 직전에 도망쳐버린 것이다. 그러자 당황한 아버지는 차선책으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한 자신, 작은 딸 한소연을 대신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독하게 잔인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판 함정에 빠진 사슴이었고 남편은 그 사슴을 미끼로 잡으려 했던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냥꾼과도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적들의 속을 한복판에 홀로 던져진 것이었다. 그녀가 생각했던 지옥은 진짜 지옥의 입구에 불과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온몸이 배신감으로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절망이었다. 노트북 화면의 차가운 불빛이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얼굴을 무심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순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밤이 깊도록 서연은 노트북 화면의 불빛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온몸을 휘감던 차가운 절망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신을 기만한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력하게 희생양이 될 뻔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마른 뒤였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진 결의뿐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언니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이 지옥의 심장부에서 괴물과 직접 맞서 싸우거나. 도망은 가장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윤 회장의 계획대로 되는 셈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패배자이자 도망자로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언니를 대신해 웨딩드레스를 입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선택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목표물인 권지혁, 바로 그 남자와 손을 잡아야 했다. 그가 자신을 믿어줄 확률은 희박했다. 오히려 자신을 공범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승부수였다. 서연은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노트북을 챙겨들고 자신의 방을 나섰다. 심장은 긴장감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깊은 밤의 복도는 고요했고 오직 서쪽 별관에 있는 그의 서재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금지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규칙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육중한 서재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노크했다. 누구야? 문 너머에서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예요. 한서연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용건이 있다면 내일 집사를 통해 말해. 그의 목소리는 들어올 필요 없다는 거절의 의미를 명확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책상에 앉아있던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눈빛은 감히 허락도 없이라는 노골적인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규칙을 잊었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위압적인 기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들고 있던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규칙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어요. 당신은 지금 함정에 빠졌고 그 함정을 파는데 제 가족이 동참하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대담한 발언에 권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재미있는 소설이군. 이제 보니 당신 영희 실력이 꽤 뛰어나. 조용한 척 순종적인 척하더니 진짜 목적은 이거였나? 그의 조롱 섞인 반응은 예상했던 바였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어 그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돌렸다. 소설이 아니라 팩트예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성물산과 YJ그룹의 숨겨진 자금 거래 내역, 핵심 부품 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와 그 배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와 윤 회장의 비서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증거가 하나씩 드러날수록 권지혁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혹한 심각함이 채워갔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에도 권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이게 당신이 꾸민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지? 어쩌면 이것 자체가 더 교묘한 함정일 수도 있잖아.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어. 당신 아버지와 윤 회장이 함께 계획한 연극의 일부일지도 모르지. 당신은 희생양인 척하는 스파이고. 그의 의심은 합리적이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서연은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맞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오직 진실을 말하는 자의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다. 맞아요.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지금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데이터와 사실들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는 큰딸을 스파이로 쓰려다 실패하자 작은 딸을 대신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남은 충성심 같은 건 없어요. 이제 내 목표는 오직 하나,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이해관계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녀의 말은 그 어떤 감정적인 호소보다 더 강력하게 그의 이성을 파고들었다.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의 언어였고 그의 방식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수많은 배신과 음모 속에서 살아남은 남자였다.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투명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없이 완벽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그가 최근 겪고 있던 일들의 모든 의문을 설명해 주었다. 정보 유출, 윤 회장의 이상한 자신감, 그리고 이 기묘한 결혼의 배경까지.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 질문은 불신과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악수도 계약도 없었지만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맺어졌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형태의 동맹이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해야 해요. 당신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양인 것처럼 얼음성의 주인과 그 성에 갇혔던 인형. 이제 두 사람은 체스판의 같은 편에 서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방역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서재에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이 두 사람의 진지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거대하고 차가웠던 서재는 이제 음모에 맞서는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그들의 위태롭고 필사적인 공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권지혁의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가 되었다. 밤마다 서연과 지혁은 그곳에 모여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방역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처음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혁은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마치 부하 직원을 테스트하듯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의 능력을 시험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직 냉철한 데이터와 논리로 그의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의 분석에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팩트와 날카로운 통찰력만이 존재했고, 그것은 평생을 숫자의 세계에서 살아온 지혁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어였다. 윤 회장은 탐욕스럽지만 몹시 신중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미끼를 던져야 해요. 서연은 모니터에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를 띄우며 말했다. 우리가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해 프로젝트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작된 기술 데이터를 그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접근하기 쉬운 경로에 흘리는 거죠. 약간의 결함이 있지만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데이터로요.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지혁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자신과 같은 종류의 승부사를 발견한 자의 흥미로운 빛이 감돌았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진행하지. 저택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텅 비어있던 거대한 다이닝룸에서 두 사람은 매일 저녁과 아침을 함께했다. 식탁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노트북과 서류를 펼쳐놓고 그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마치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그들의 대화는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주인의 놀라운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얼음장 같던 회장님과 그림자 같던 사모님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공기는 이제 적대감이 아닌 치열한 동지에 가까워 보였다. 집사는 두 사람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아주 오랜만에 저택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첫 번째 방역은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지혁은 서연의 각본대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 오메가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음을 시인했다. 그는 기술적인 문제와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고 암시하며 프로젝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JH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요동쳤다. 이것은 윤 회장을 안심시키고 그가 방심하도록 만들기 위한 미끼였다. 그 사이 지혁은 물밑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다. 서연이 지목했던 문제의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비밀리에 파기하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기술력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했다. 동시에 그의 R&D팀은 윤 회장에게 넘어간 데이터가 쓸모없어질 만큼 한 단계 더 진보한 기술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 작전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두 사람의 심신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며칠 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했고 서재에는 언제나 식지 않은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병이 굴러다녔다. 어느 새벽 지혁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서재에 들렀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손에 펜을 쥔 채 복잡한 수식이 적힌 서류 더미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지친 얼굴, 평소의 강인함 대신 무방비한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곁에 섰다.
그녀를 깨워 방으로 돌려보내야 마땅했지만 어쩐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고 있던 자신의 재킷을 벗어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찰나의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에 스쳤다. 부드러운 감촉에 그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도 있었던 적의 딸.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자신과 함께 싸우고 있는 동지. 그는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는 낯선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미끼를 문윤 회장은 본격적으로 JH그룹을 향한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JH그룹의 기술적 결함을 대대적으로 떠들어댔고 프로젝트 오메가가 곧 좌초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내부에서조차 불안과 불만이 터져나왔다. 긴급 임원회의에서 한 중역이 서연의 전략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회장님,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실 겁니까? 출처도 불분명한 분석 하나만 믿고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작정입니까?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지혁에게 쏠렸다. 그 순간 지혁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작성했던 최초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여기 있는 당신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이 정도의 통찰력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나? 이 분석을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분석을 해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거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더 이상의 이의는 받지 않겠어.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것은 서연의 전략에 대한 신임을 넘어 한서연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공개적인 신뢰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의 판단을 신뢰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커피를 마시다가 그들은 처음으로 사업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혁은 어린 시절 사고로 손에 남게 된 흉터에 대해 무심코 이야기했고 서연은 언젠가 작은 서점을 차리고 싶었던 자신의 소박한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지의 이상의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방역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진 유대감으로 뭉친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JH그룹의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재계의 모든 이목이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언론과 증권가에서는 권지혁이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어쩌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주주총회장은 비장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YJ그룹의 윤 회장과 한성물산의 한 회장이 나란히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 권지혁이라는 거대한 제왕이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들 눈에 비친 권지혁은 이미 끝난 사람이었다. 서연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에 그녀는 기자들과 주주들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 않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함마저 감돌았다. 지난 몇 주간 권지혁과 함께 준비해온 기나긴 싸움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녀는 단상 위로 걸어나가는 그의 넓은 등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조금 지쳐 보였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권지혁이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예상대로 최근 회사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프로젝트 오메가는 최근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옆에 앉은 한 회장과 만족스러운 미소를 주고받았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권지혁의 굴욕적인 항복 선언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권지혁의 목소리와 눈빛이 돌변했다. 그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이 도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바로 우리 내부에 숨어있던 쥐새끼들을 색출하고 경쟁사의 비열한 민낯을 만천에 공개할 기회 말입니다. 스크린에는 YJ그룹이 산업 스파이를 통해 JH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흘린 미끼, 즉 조작된 데이터를 받고 기뻐하는 스파이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황한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하지만 권지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YJ그룹이 그토록 자랑하던 안정적인 공급망의 실체에 대해서도 보여드리죠. 스크린에는 서연이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공급업체 알파 머티리얼즈의 현지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 모든 라인이 멈춰선 영상이 생중계되었다. 알파 머티리얼즈는 방금 전 공식적으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YJ그룹의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뿌리부터 썩어버린 셈입니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윤 회장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권지혁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한 회장에게로 향했다. 이 모든 비열한 공작은 내부의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조력자가 제 가족의 일원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그 위에는 한 회장이 윤 회장의 비서와 주고받았던 모든 이메일 내용이 똑똑히 떠 있었다. 자신의 딸을 스파이로 이용하려 했던 추악한 음모의 전말이 모든 주주와 언론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부들부들 떨었다.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창백한 얼굴의 한소아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지역의 사람들이 시골 마을에 숨어 지내던 그녀를 찾아낸 것이었다. 서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사실 자신이 윤 회장의 부하 직원 중 한 명과 사랑에 빠졌고 그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추악한 음모 뒤에 숨겨져 있던 어리석고 비참한 진실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한 회장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모두 작은 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분노에 찬 눈으로 객석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너, 전부 너 때문이야. 이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 사람이 있었다. 바로 권지혁이었다.
그는 번개처럼 단상에서 내려와 달려드는 한 회장과 서연의 사이를 막아섰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그녀의 아버지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들끓는 분노가 그의 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지하실 동굴처럼 낮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행동은 본능적이었고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계산된 동맹이나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절박하고 순수한 진심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발악하는 한 회장을 끌어냈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 혼돈은 JH그룹에게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도 지역은 여전히 서연을 보호하듯 감싸 안은 팔을 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불같은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괜찮아?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지켜줄 단단한 버팀목을 발견했다. 비록 시작은 지옥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갔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YJ그룹은 산업 스파이 혐의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윤 회장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다. 한성물산의 한 회장 역시 배임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두 사람의 야망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허무하게 흩어졌다. JH그룹은 단숨에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 권지혁의 강력한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시장에 증명하며 업계 1위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서연에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과거의 굴레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수감된 아버지를 찾아갔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아버지는 며칠 만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서연은 더 이상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고 조용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욕심을 위해 저를 이용하신 거죠. 오늘부로 아버지와 저는 끝이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차갑고도 고통스러운 작별이었다. 언니 한서아와의 만남은 그보다 더 복잡 미묘했다. 서아는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깊이 반성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연은 작은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다. 서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라고 반복했다. 서연은 그녀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다. 언니 인생 살아. 더 이상 누구의 꼭두각시도 되지 말고. 그녀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처는 너무 깊어 완전히 아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과 지혁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목표와 적이 사라지자 이제 두 사람의 관계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그 관계의 시작이었던 계약은 이미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들은 동맹이었고 파트너였지만 그 이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밤마다 함께 전략을 세우던 서재는 다시 적막해졌고
함께 마주 앉던 식탁의 공기는 다시 서먹해졌다. 1년짜리 계약 결혼. 그 족쇄는 여전히 유효한 듯 보였다. 지혁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는 서연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어깨는 너무나도 가녀려 보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차갑고 텅 비었던 거대한 저택이 언제부터인가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가, 그리고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이 이 삭막한 공간을 집 위로 만들었다는 것을. 주주총회장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던 것은 본능이었다. 그의 심장이, 그의 온몸이 그녀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신호였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잠식당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며칠 후 지혁은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바로 그들의 1년짜리 혼인 계약서였다. 서연은 그가 내민 계약서를 보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계약대로 이혼 절차를 밟자는 뜻일까?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야. 그의 말에 서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역시 끝이구나. 체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계약서를 힘주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한 번 더 종이가 완전히 갈갈이 찢어질 때까지 반복했다. 그는 조각난 종이들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부드럽고 진실된 음색이었다. 1년짜리 계약 안에는 필요 없어. 그는 떨리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진짜 파트너가, 진짜 가족이 필요해. 나는 당신이 필요해, 한서연. 언니의 대용품도 임시 동맹도 아닌 평생을 함께할 내 아내로서 나를 받아주겠어?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그 순간 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떤 계산도 어떤 조건도 없는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이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귓가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돈, 명예, 권력.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는 그녀를 조금 더 꽉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몇 달 후, 한때 전쟁기지였던 서재는 이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벽면 한쪽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서연과 지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들의 대화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지혁은 기획안을 보는 척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고 서연은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강제된 결혼.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지옥의 잿더미 위에서 서로를 구원했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된 사랑을 피워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